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사, 중국사를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한나라가 성립되고 멸망되는 그런 과정을 봤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던 부분들을 보면, 한나라가 이제 뭐 어린 황제가 즉위하고, 어릴 때는 뭐, 어머니 쪽 친척들, 이 외가 친척들이 정치를 멋대로 하고, 황제가 잘하면 황제가 믿고 의지했던 환관이 정치를 멋대로 하고, 이러면서 한나라가 굉장히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그러면서 농민반란, 황건적인 난이 발생을 하고, 이 황건적인 안을 진압하겠다고 뭐 호족들이 나서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 전체가 위, 촉, 오 이렇게 조조의 위, 유비의 촉, 손권의 오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그런 모습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라가 멸망하는 과정까지 봤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은 한나라가 멸망하고 위, 촉, 오 삼국시대로 가는 장면까지 봤는데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중국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건 여기 보시면 북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 북위라고 되어 있고 남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 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북조, 그다음 북위, 뭐 남조, 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위와 송은 국가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북쪽 지방에서도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북쪽 지방에 여러 번 바뀐 왕조들을 다 합쳐서 북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조도 마찬가지로 송 말고도 그 뒤로 왕조가 여러 번 바뀌거든요. 남쪽 지방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남쪽 왕조들이라고 해서 남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위초고 시대 그리고 남북조 시대 이렇게 합쳐서 위진남북조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게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운 건 위초고 시대였는데 어떻게 이런 지도가 된 건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근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국사를 공부할 때 꼭 생각해 둬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의 중국은 물론 여러 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지만 원래 이제 중국의 역사 혹은 중국의 민족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중국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건 한족이라는 민족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 있다시피 중국의 98% 이상이 한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국 역사 할 때는 한족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중국에 세워진 여러 왕조들은 별다른 설명이 없으면 한족 국가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중국 역사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중국 본토에 요 지금 까만 박스 요 중국 본토에 있는 요 한족 국가들이 튼튼하면 북방 민족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중국 한족이 세운 국가들이 뭔가 약하고 비리비리하면 여러 북방 민족들이 자꾸 밀려 내려와요. 왜냐면 저 위에 있는 북방 민족들 앞서서 봤었던 흉노족 그리고 선비족, 여진족, 거란족, 몽골족 이런 민족들은요. 저 북방 민족 북쪽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추워서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농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 타고 돌아다니는 유목 민족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늘 먹을 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 해요. 내려오고 싶어 하는데 왜냐면 내려가면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중국 본토에 한족의 국가가 튼튼하면 내려올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족의 국가들이 뭔가 약하고 비리비리해 있으면 바로바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 경쟁 관계라는 거. 북방 민족은 어떻게 해서든 한족 국가가 조금이라도 약하면 내려오려고 하고 한족은 이걸 막아내려고 하고 그 관계라는 걸 생각을 해 두시고 이번 시간을 배우시면 될 텐데 그럼 벌써 느낌 오시는 게 있을 거예요. 한나라는 한족 국가겠죠. 그런데 한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럼 한족이 세운 국가가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족이 망한 뒤에도 위촉 이렇게 세 개로 분열이 됐었죠. 그럼 지들끼리 계속 싸울 거 아니에요. 계속 싸우니까 더 약해져 가겠죠. 그럼 이렇게 한족이 세운 국가들이 약해져 있으면 북방 민족이 밀려 내려오겠죠. 이 느낌을 가지신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나라가 멸망된 뒤에 중국을 보면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한나라가 멸망한 뒤에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촉나라, 손권의 오나라 이렇게 삼국지 위촉으로 분열이 되는데 이걸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돼요. 근데 좀 황당하죠. 위촉고 삼국으로 분열이 되는데 통일하는 건 진이다. 근데 이게 왜냐면 사실 거의 통일에 가깝게 작업을 해놨던 건 위나라가 거의 가깝게 작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위나라 안에서 왕권 분쟁이 터지면서 사마이라는 사람이 아예 위나라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요. 그게 진이고, 그러니까 진은 위나라 안에서 나온 나라죠. 이 진나라가 마지막 통일 작업을 완성하면서 중국을 전체를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요 복잡한 과정을 다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고 지금 학습지에는 요 세 줄만 쓰시면 돼요. 위나라가 왕권 분쟁을 겪었고 사마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차지하고 진을 건국했고 이 진으로 중국 통일을 완성한다. 요 정도만 적어두시면 되겠고 어쨌든 한나라가 멸망한 뒤에 위촉으로 분열이 됐다가 진이 통일했다는 거.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한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한나라가 멸망하고 위촉으로 분열이 되고 진이 통일되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혼란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반복이고 혼란의 연속이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겪고 있는 한족 백성들은 힘들 수밖에 없고 한족 민족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한족이 약해지겠구나, 이걸 들으셨으면 북방 민족이 밀려 내려오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밀려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번 수업 시간을 들으실 때도 그렇고 중국사를 배우실 때 중국의 지리를 기본은 알아두셔야 돼요. 중국의 지리는 크게 두 파트로 보시면 돼요. 지금 딱 눈에 보기에도 커다란 강 두 개가 있죠. 위쪽에 황하강이 있고 아래쪽에 양쯔강이 있는데, 이 황하강 유역을 화북지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양쯔강, 뭐 창장강이라고도 하는데, 이 양쯔강 유역을 강남지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어, 한나라가 멸망하고 위축으로 분열이 되고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계속 전쟁의 반복이고 혼란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막 기근에 시달리고, 기근은 이제 굶어 죽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또 막 왕위 계승 분쟁이 터지고 계속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진나라가 됐든 뭐가 됐든 한족이 계속 약해져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족이 약해지니까 북방 민족이 밀려 내려오기 시작해요. 북방 유목민족들이 밀려 내려와서 중국 화북 지역, 아까 얘기했던 그 황하강 유역 지역을 차지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여러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유목민족은 북방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을 통일했었던 진나라는 요 유목민족한테 쫓겨서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이 강남 지역으로 쫓겨난 뒤에 새롭게 세운 나라가 동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남 지역에서는 동진 이후로도 동진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또 그 나라가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왕조가 교체가 됐는데,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남조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북쪽 지역은 북쪽 지역 나름대로 북방 유목민족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여러 차례로 또 국가가 바뀌게 됐는데, 그걸 다 합쳐서 북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혼란을 겪다가 화북의 유목민족, 북방민족들은 여러 북방민족들 중에서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통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부터는 필기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일단 한나라가 멸망을 했죠. 한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위촉으로 분열이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이미 벌써부터 느껴지죠. 지금 흉노도 북방민족인데 벌써 이만큼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촉으로 분열이 되고 한나라가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위촉으로 통일했던 게 진이었죠. 진이 이렇게 통일을 하는데 아직도 한족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북방민족이 계속 북방 유목민족이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쭉 밀려 내려와서 북방민족 5개의 민족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화북지대로 내려오게 돼서 이런 식으로 5호 16국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5개의 북방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5호 16국이에요. 물론 5개 민족이 각각 어떤 민족이고 어떤 나라를 세웠는지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북방민족이 밀려 내려왔다는 거, 그래서 화북지대를 점령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나라는 여기에 밀려나서 진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한족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남의 새로운 나라, 한족의 국가를 강남지대에 새롭게 세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동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족이 이동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북방민족들이 세웠던 이 5개 민족의 16개 나라, 이 분열상은 결국 북방민족 중에 하나였던 선비족의 북위가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북위, 또 남쪽은 남조, 이렇게 남북조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도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자꾸 정리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 이제 중국에 이렇게 황하 유역에 화북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양쯔강 유역에 강남지대가 있잖아요. 근데 한족이 한 나라가 멸망한 뒤로 계속 약해지니까 북방민족이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화북지대를 차지하고, 원래 이 중국 전체에 있었던 한족은 강남지대로 쫓겨 내려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지금 이 화면만 캡처 따셔서 저장하거나 간단하게 학습지에 정리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북쪽에는 북방민족의 국가들이 화북지대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는 이제 원래 한족들이 도망 내려와서 남조를 차지하고 있고, 강남지대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북방민족 이렇게 빨간 박스가 쳐져 있는 여기가 이제 화북지대에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 합쳐서 그냥 북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까만 박스가 쳐져 있는 지역이 한족이 세웠던 국가들이고 강남지대겠죠. 이걸 다 합쳐서 그냥 남조라고 부르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북위는 나중에 이제 북제, 북주로 나눠지고 그게 또 다시 동위, 서위로 뭐 이렇게 바뀌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세요. 어쨌든 화북지대는 북방민족이 차지하고 여러 개로 나눠졌었다가 5, 16국으로 나눠졌었다가 북위가 통일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한족 사람들은 남쪽으로 도망 내려가서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게 계속 한족 왕조들로, 왕조는 바뀌지만 남조로 유지가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시기에는 문벌 귀족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다시 조금 앞으로 와서 한나라가 멸망하고 위초고 삼국으로 분열이 됐었죠. 그때 위나라에서 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사등용제도, 사람을 뽑는 제도를 쓰기 시작해요. 그게 구품중정제예요.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됐던 게 삼국으로 분열이 됐으면 이 나라들끼리 경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춘추전국 때처럼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려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유능해야겠죠.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구품중정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구품중정제는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정관이라는 관리가 있어요. 이 관리를 각 지방에다가 다 보내요. 그래서 중정관이 각 지방에 가서 그 지방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 동네에 누가 똑똑해요? 누가 착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아, 걔 똑똑하더라고요. 이렇게 추천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중앙에 추천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에서 그 사람 상태를 보고 몇 품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품중정제인데, 구품중정제 너무 복잡하죠. 근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추천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추천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중정관이 가서 실제로 똑똑하고 실제로 실력 있고 실제로 착한 사람을 추천을 해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추천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돈 많고 세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추천이 돼요. 왜냐하면 그 동네의 호족들은 막 땅도 넓고 돈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세력가로 있겠죠. 근데 중정관이 우리 동네 온다고 하면 호족들은 이미 알아요. 다 인맥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정관이 온다고 하면 미리 마중을 나가서 아 오셨냐고. 그리고 막 집으로 모셔서 막 비싼 음식도 먹이고 막 좋은 잠자리 막 엄청 비싼 술 막 이런 걸 먹이고 대접을 해주고 약간 뇌물도 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술자리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너무 평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애가 그렇게 효심이 깊더라.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추천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 농민들은 공부할 새가 없어요. 자기 실력이고 뭐고 키울 새가 없이 그냥 농사 져야 돼요. 그런데 호족은 재산이 충분하니까 아들이 농사 지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호족 아들들이 공부를 해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구품중정제가 실시가 되면서 실제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추천된다기보다는 지방의 세력가들, 호족들이 중앙으로 다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 호족들이 그동안에는 지방의 세력가이기만 했다가 이제 중앙의 관직까지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얘네들끼리도 또 결혼을 해요. 자기들끼리 관직을 독점하고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더 세력을 강화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호족이 아니라 중앙의 관직까지 차지하고 있는 문벌 귀족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나라 때의 호족들이 위나라 때부터 구품중정제가 실시되면서 자기 자식들을 계속 추천해 올리면서 한나라의 호족들이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문벌 귀족이 되어 갔다는 거, 중앙의 관직까지 차지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 구품중정제도는 위나라에서 시작이 돼서 북방민족들이 세운 나라들에서도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족이 내려온 그러니까 강남지대 남조에서도 실행이 돼요. 그래서 위나라에서 실시된 뒤로 한동안 중국 전체에서 북조, 남조, 북방민족의 북조, 뭐 한족의 남조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적용됐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북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방민족이 5개의 민족이 내려와서 16개의 나라를 세웠다 그랬죠. 이걸 통일한 게 선비족의 북위예요. 근데 선비족의 북위는 어느 정도 그래도 중국인들이 한족들이 살던 땅을 다스리는 거니까 이 한족의 어느 정도 문화나 제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오랫동안 국가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족의 제도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번영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이제 2개의 왕조로 분열되긴 하는데 어쨌든 북위를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북방민족이 5, 16국으로 나눠져 있던 걸 자기들이 통일했다는 거. 그래서 북조를 통일했다는 거. 두 번째로 한족의 제도와 문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남조는 이제 북방민족이 화북시대를 다 차지하면서 화북의 한족들이 대거 강남으로 이동해 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강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랑도 갈등을 좀 빚게 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여기서 새로운 한족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왕조가 교체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면 북위에서는 선비족인데 특히 이거 기억해 두세요. 북위의 민족이 선비족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노란색으로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556국을 통일한 북방민족은 선비족이고 그 나라가 세운 나라가 그 민족이 세운 나라가 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나 북위의 황제였던 효문제가 그렇게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노력 자체를 한화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족의 제도 문물을 열심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효문제예요. 그래서 수도를 더 중국 가까이 옮기기도 하고요. 원래 수도는 평성이었는데 낙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를 옮기기도 하고 또 선비족 자기네들의 언어와 복장을 금지시키고 한족의 언어와 복장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비족에게 한족의 성씨를 부여하기도 해요. 사실상 거의 자기네 민족의 문화를 어떻게 보면 버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한족의 문화를 쫓아하는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한족 사람들이랑 결혼할 걸 되게 장려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한족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어쨌든 그렇고요. 남조에서는 북방민족들이 이렇게 화북지대로 내려오면서 원래 화북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이 대거 강남으로 내려왔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랑 갈등이 생기면서 왕조도 자주 교체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남조를 기억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중국이라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어, 강이 이렇게 두 개 흐른다 그랬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 화북지대랑 강남지대랑 어디가 더 농사가 잘 되겠어요? 강남지대가 더 따뜻하겠죠. 남쪽이니까. 여기가 더 농사가 잘 될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농사가 잘 안 되는 데겠죠. 그래도 이 화북지대 한족들은 북방민족이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살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거 잘 안 되는데도. 그런데 여기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그 훌륭한 농사 기술로 이렇게 잘 안 되는 데서도 잘 농사를 짓게 만드는 그 뛰어난 농사 기술로 남쪽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얼마나 농사가 더 잘 돼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거예요. 화북에 있었던 한족들이 북방민족한테 쫓겨 내려와서 강남으로 도망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농사가 더 잘 돼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면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남 지역의 농업 생산량이 이 화북 지역에서 살던 한족들의 어떤 농사 기술을 만나서 농업 생산량이 훨씬 더 늘어나요. 그리고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게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찌양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먹고 남는 걸 내다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럼 내다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장이 성장을 하고. 그죠? 또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도 생기겠죠. 이렇게 시장이 발달할 것 같으면 나는 농사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농사를 짓기보다는 내가 물건 같은 걸 잘 만드니까 물건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팔아보자 시장에 이런 사람도 생기겠죠. 이렇게 막 도시가 발달하고 시장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직업들도 생기고 또 도시와 시장이 발달하면 거기서 물건을 살 때 쓸 화폐도 발달하게 되고 이런 일반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공업이 발달하고 도시와 시장이 발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구가 대규모로 이동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서 어디로 누가 이동했겠어요? 당연히 화북에서 강남으로 한족들이 이동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강남으로 화북의 한족들이 대거 이동해 오고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모든 산업이 다 발전해요.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농업, 뭐 상업, 수공업 모든 산업이 다 발전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더 좋아졌다. 먹고 사는 게 더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이 더 여유로워지겠죠. 그래서 문화도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일단 북조와 남조가 서로 민족이 다르죠. 이제는 화북 지역의 북조는 북방민족 유목민족이고 남쪽의 남조는 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하는 방향과 성격이 조금 다른데 그동안의 남조는 한나라 이후로 유학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북방민족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북방민족들도 한족의 유학에 대응할 만한 자기들만의 무언가가 있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민족의 북조는 불교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실과 귀족이 의도적으로 불교를 발달시키고 보급시키고요. 그리고 또 이 불경을 한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석굴사원을 많이 만들어요. 석굴사원은 뭐냐면 이런 바위나 암자 같은 데다가 굴을 파서 절을 만드는 게 석굴사원이에요. 이거 말로 들으면 좀 그게 뭐지 싶을 수 있는데 사진으로 보시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사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불교가 우리나라에 고구려 백제로 전파됐던 것도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북조가 의도적으로 불교를 발전시켰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석굴사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바위로 있었던 데를 그 바위에 굴을 파서 그 안에 불상을 만들고 절처럼 만드는. 근데 이런 석굴사원은 북조에서만 나타나요. 뭐 이렇게 민강 석굴사원, 뭐 룽먼, 둔왕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석굴사원의 이름들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석굴사원이 북조에서만 나타나고 북조의 북방민족들이 이 시기에 불교를 발전시켰다라는 걸 알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남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조로 도망 내려왔는데 워낙 원래 자기들이 도망 내려오기 전에 갖고 있었던 농업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남조의 그 따뜻한 데로 내려오니까 도망 내려온 거지만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돼요. 그리고 농사가 더 잘 되고 그래서 모든 산업이 더 발달하고 먹고 살기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더 좋아졌으니까 걱정이 없죠, 뭐. 그래서 이 시대 때는 굉장히 귀족적이고 뭔가 놀고 먹는 문화가 많이 발전해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원래 중국 전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한족이었는데 북방민족한테 쫓겨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좀 깊이 생각하기에는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죠. 그러면 생각하면 짜증나는 문제 생각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 안 하고 어차피 창고에 먹을 거 그득한데 뭔 걱정이 있어. 생각해봤자 머리 복잡한 문제 생각 안 하고 그냥 창고에 먹을 거 가득하니까 그냥 나는 놀고 먹겠다. 이런 사상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청담 사상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청담 사상이라는 건 이 청담 사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중림실현이에요. 중림실현이라는 건 뭐냐면 중림, 대나무 숲에 있는 칠현, 7명의 현자들이래요. 현자들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 7명의 현자들이에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수다 떨고. 야, 어제 뭐 먹었어? 아, 맛있더라.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나 현실 이런 걸 떠나서 내 창고에 먹을 거 그득하니까 걱정 없으니까 그냥 노는 거예요. 이런 게 청담 사상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현실을 떠나 있고 그냥 이렇게 막 캠핑 다니고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도교도 이 시기에 특히나 남조 위주에서 등장을 많이 해서 발전을 하는데 도교의 뿌리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도교의 뿌리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 때 제자백가 기억나시죠? 그 제자백가 중에 하나였었던 데서 출발을 해요. 뭐냐면 요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뭐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 이렇게 막 춘추전국 나뉘어서 막 뒤지게 싸우고 이런 거 다 요만한 땅덩어리 더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억지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에 순응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노자였었죠. 이 노자를 뿌리로 해서 도교가 등장을 하고 이 당시에도 도가가 등장을 했었죠. 이게 하나의 종교 체제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도교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남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귀족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해요. 먹고 사는 게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막 시를 쓰기도 하고 서예는 이제 글자를 이쁘게 쓰는 거죠. 좀 뭐 캘리그라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글씨를 예쁘게 쓰는 서예 그리고 뭐 그림 그리는 회화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여유가 있어야 발전하는 문화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귀족 문화로서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왕이지의 난정서라는 글인데 뭐 영화 9년 세제 제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충묘, 춘지, 초회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뭐 그 내용을 알아달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나름대로 이쁜 글씨라고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건 왕이지가 활동했던 국가예요. 동진이죠, 동진. 그리고 뒤이어서도 보시면 이게 이제 고개지라는 사람이 그린 여사잠도라는 건데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잠도라는 건 뭐냐면 옷감을 만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도 나라가 동진이죠. 왕이지의 동진, 고개지의 동진, 이 동진은 남조의 동진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조로 내려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먹고 사는 게 더 좋아지고 귀족 문화가 발달했다. 요걸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북방민족이 있었던 북조에서는 석굴사원 같은 불교 문화가 발전을 했고 한족들이 내려왔었던 남조에서는 오히려 경제가 더 발전하면서 청담사상, 노자의 도교, 그다음에 귀족 문화, 신화, 서예, 회화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